뭔가 내가 어떤 리스펙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수많은 익명의 관계에서도 이런 약간의 따뜻한 기운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국 사회나 문화의 좀 특성은 가족의 과하게 올인이에요. 큰 그림에서는 그게 무조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티켓이 전혀 아니거든요. 생존 말씀해 주셔서 아까 전에 얘기하셨긴 한데 한번 확인해야 돼서 네. 책에서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 인간이다 라고 책에 있는데, 사실은 이 문장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행복한 게 생존과 번식을 위한 거라고? 여기서 약간 아니 나는 그런 걸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짧게 뭐랄까 요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생존과 번식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오는데 전혀 그런 걸 의식하면서 우리는 안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령 박테리아가 가득한 물과 청명한 물, 우리는 뭐가 좋습니까? 청명한 물이요. 그렇죠. 그럼 썩은 과일과 신선한 과일? 신선한 과일. 좋죠. 죽어가는 병든 어떤 죽어가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 근데 우리가 자꾸 왼쪽 것들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의식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생존에 유리한 옵션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경우 삶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 생존과 이런 뭐 재생산의 문제를 우리가 옛날처럼 뭐 나가고 사냥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사냥을 안 하지만 이런 현대사회에서의 사냥과 굉장히 유사한 게 사실 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했던 것을 간접적인 어떤 그걸 가능케 하는 수단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가 돈을 줄 때, 돈을 벌었을 때 좋아하고 이런 게 직접적으로 생존과 관련이 있냐? 그럼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끝까지 추적을 해보면 사실은 그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을 낮추는 썸띵을 추구한다. 이거는 그런 뇌를 소지한 사람들은 이 진화의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우리 주변에는 많지 않죠. 우리가 무의식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지 못한다라는 게 책에서도 레몬 시럽 뭐 관리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요새 심리학에 저는 심리학에 뭐랄까 공부를 했지만 최근에 와서 다시 재미를 느껴요. 뭐냐면 어쩌면 제가 되돌아보면 심리학이 그동안 너무 뻔한 얘기만 했어.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갖고 인간의 심리는 이렇구나. 맞아. 보면 볼수록 사람이 하는 말은 정보가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상당 부분 모르는 게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레몬 연구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의 하나의 예시가 되는데. 어떤 연구였죠? 짧게. 이런 거예요. 과자 부스러기가 많은 과자 있잖아요. 비스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나중에 다 알려주지만 액면 스토리는 뭐냐면 새로 신제품 과자가 나왔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뭐 이런 것들 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영상을 찍겠다. 찍고 뭐 그다음 설문도에 먹고서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A그룹과 B그룹 나뉘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그 소비자의 관심도와 무관한 연구고 이 연구의 취지는 전혀 참여자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행동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미세한 무의식적인 경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많은데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 재미난 점은 똑같은 그 과자 부스러기를 먹는데 두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한 조건에서는 참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그 방 구석에 약간 레몬 향이 나는 향수를 피워놔요. 다른 방에서는 뭐 레몬이 아닌 뭐 바닐라라고 합시다. 그러면 연구자의 예측은 뭐냐면 여기서 진짜 보는 건 뭐냐면 필름으로 찍는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코딩을 해보면 과자를 먹으면서 얼마나 부스러기를 청소를 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근데 연구자들의 예측은 바닐라 향이 나는 방에서 할 때보다 레몬 향이 나는 방에서 그것을 찍었을 때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예측이에요. 진짜 황당한 예측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참가자들도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치웠니? 엉뚱한 글짓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유는 연구자들의 얘기대로 나도 모르게 레몬향 그러면 뭐가 연상되세요? 일상에서 레몬향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맡습니까? 약간 세제, 부엌, 세제, 청결. 다시 말하면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레몬향을 청결과 연합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레몬의 벨이 켜지면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행동 같은 걸 나도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본인도 대답할 수가 없는. 그렇죠. 모르죠. 우리가 그게 레몬 향만 문제가 아니라 요새 연구들을 보면 저는 최근에 본 연구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겁니다. 편의점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연구자들의 예측대로 인간에게 약간 한 조건에서는 친구에게 뭔가 거짓말을 하도록 좀 유도를 해요. 한 조건에서 거짓말을 했고 한 조건에서는 안 했어. 그런데 똑같이 편의점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뭐 물병이 있을 수 있고 등등에 너 이게 얼마나 갖고 싶니? 너 얼마까지 돈을 내서 꼭 가져야 되겠니? 물어보면 연구자들은 아까처럼 전혀 상상도 못하지만 참여자들은 연구자들의 예측대로 거짓말한 조건에서만 이 물건들 중에서 딱 한 물건에 상당히 가치를 부여를 해요. 거짓말을 한 뒤에. 네. 그 물건이 뭐냐? 입을 씻는 청결 가글제예요. 가글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혀 모르겠는데. 요지는 뭐냐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내 더러운 입을 좀 씻고 싶은 욕망이 있다. 황당하죠? 근데 이게 이 연구 하나에서만 나왔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여러 많은 연구들에서 재현이 돼요. 당사자는 심리학자가 설명해줘도 안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얘기를 하지만 이제 큰 포인트는 그만큼 많은 것들이 우리는 참 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 직업을 선택할까?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따져봤더니 내가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왜 나는 마포의 집을 샀을까? 따져봤더니 이래서 그런데 그 따져서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전 책에서도 제일 재밌었던 거는 지난번에 이제 선본 남자가 싫은 이유. 뭐 이제 우리가 소개팅을 하거나 뭐 손을 보면 네. 이성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 뭐 그냥 키가 좀 작아서 아니면 뭐 좀 직업이 아니면 뭐 담배를 펴서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늘 틀린 건 아니지만 네. 그 사람의 머릿결 냄새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런데 집에 가서 엄마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 좋아요. 그러면 왜 좋냐? 머리가 냄새가 좋아. 이게 변태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합당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 사람 되게 비전도 있고 믿을만하고 그런 것도 관련이 있겠으나 진짜 좀 황당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이유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을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100년 동안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가 아니라 얘네가 좀 진짜네. 이거를 요새 연구들이 깨달는데 그 얘기는 행복에도 막강한 함의점이 있는 거죠. 행복은 뭔가를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좋은 라이프가 이런 모양이고 삶의 의미를 만들고 그렇죠. 결정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서 작동하는 두 개의 방이 있다면 이 생각 부분을 힐압시대 때부터 우리는 되게 높이 샀어요. 인간은 당나귀랑 뭐가 다르냐면 사고를 해. 생각을 할 수 있어. 이성적이야. 또 하나의 방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게 돌아가는 자동화된 좋다 싫다 같은 이런 경험 그 방을 되게 소홀히 했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볼수록 그 방이 결정적인 뭔가 열쇠를 쥐고 있는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행복은 그쪽 방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계발서들은 이 오른쪽 방에서 뭔가 승부를 내라 그래. 생각을 바꿔, 태도를 바꿔. 그렇죠. 저도 같은 값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뭔가 큰 포인트를 미스하는 게 뭐냐면 행복은 컨셉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바늘에 찔렀을 때 어우 아파. 추울 때 뜨거운 국을 먹었을 때 너무 좋다. 이거는 컨셉 생각이 아니라 어떤 체험하는 경험이잖아요. 행복은 그런 경험의 덩어리인데 그중에 쾌와 관련된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즐거운 경험의 합. 그렇죠. 생각이 아닌 감정의.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성은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벼워 행복이? 저는 그게 즐거움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인간의 어떤 혜택은 뭐냐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의 크기가 무진장 넓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말초적인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할 때 먹을 때 좋고, 뭔가 이성을 만날 때 좋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이쪽 연장선으로 가면 다른 잠자리나 이런 애들 못 느끼는 무슨 우리가 모차르트를 들을 때 너무 좋다. 그렇죠. 아름다운 뭔가 그림, 석양을 볼 때 너무 좋아. 또 내가 어떤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그 단체가 되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때 뿌듯해하고 이런 거는 동물들은 못 느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즐거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쩜 이 오른쪽 것들이 더 커요. 근데 결론은 그래도 뭐냐면 이 울타리 안에서 무슨 울타리냐? 좋다라는 느낌의 합이에요.
삶의 의미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즐거움을 줘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봐줬을 때 좀 뿌듯하고 즐거워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하면 약간 고급진 즐거움이지 의미는 즐거움과 다르다. 이거는 사실 큰 포인트를 좀 놓치는 어떤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래 행복론이 행복은 인생의 의미이자 목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어쨌든 그게 인류 문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이제 교수님 생각할 때는 그 방에서 다른 쪽 방을 너무 간과했다라는 의미신 거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건 한마디로, 뭐랄까,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위대한 철학자였죠. 그리고 엄청난 금수저라면서요. 금수저이기도 하고, 철학자였지만,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 팩트 같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가령 어떤 교수님이, 야, 나는 딸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야. 이러면 그게 팩트가 아니라 그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취향과 견해잖아요. 그렇죠. 책에서도 저 그 문장이 좋았는 게 견해와 사실은 달라요. 구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행복 그러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차후에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자나 사상가들이 현대와 가까운 의미로 계속 번역을 하다가 이제 행복까지 갔는데 어쨌든 큰 줄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어떤 정신적인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삶이다. 이런 가치 있는 삶. 그렇죠. 저도 동의해요. 굿인데 마치 그게 팩트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랄까 심리학이 비로소 저는 이제야 과학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게 모르게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매우 서구적인 학문이고 모든 서구적인 학문은 사실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힐압 철학의 어떤 줄기에서 내려오는 생각들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개념들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큰 생각의 줄기를 유지해 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아성취예요. 그렇고 심리학을 수업을 안 들은 분도 어디서 한번 기억나잖아요. 삼각형. 메슬로. 메슬로, 그죠? 껍데기는 자아성취. 중간에 이런 먹고 자고 그냥 인간은 저거야. 그거를 그 철옹성이 몇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최선두권에 있는 이제 학자들은 미안하지만 심리학을 대표로 사고한다. 약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 그 피라미드를 통째로 뽑아서 거꾸로 꽂고 있어요. 거꾸로? 무슨 소리냐면 자아 성취를 하려고 존재하는 그런 자아 성취보다 더 크게 어떤 정신적인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사실 없죠. 지구에서 어떤 가령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는 이유가 자아 성취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금강산 보고 여행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으로 행동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죠? 생존과 재생산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금수저 같은 분들의 생각은 인간은 그 이상인데 그래서 약간 이런 추상적인 유데이모니아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거꾸로 돌아와.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구 안에서도 인간은 완전히 특별한 존재. 다른 생명체와 약간 급이 다른. 이런 어떻게 하면 자긍심을 넘어서 약간 자뻑감이 있었어요. 견해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을 다른 생명체와 다른 특성들을 되게 부각하고 이게 마치 본질적인 특성이라 얘기를 해왔지만 그 생각의 줄기가 이제서 깨지는 건 뭐냐면 그런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고차원적인 인간, 그 뇌를 가진 인간이 결국은 그게 자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문장을 너무 일찍 끊었어요. 근데 잠깐 더 큰 그림을 보면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 자아 성취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자아 성취 같은 거를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생물학적 문제, 생존과 재생산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다. 거기서 책에 있는 사례가 피카소가 창의력을 발휘한 게 그걸 발휘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가 여기 행복의 기원 요 책에 나오던데 그거 재밌던데. 나오죠. 피카소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피카소는 그냥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근데 뭔가요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단한 것들을. 그거를 자꾸 내가 아까 이 생물학적 문제를 외웠고 나는 아침에 양치를 하면서 맨날 오늘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을 쓰면 못해. 사실은. 그것도 자신도 모르지만 그걸 간접적으로 뭐죠? 재생산의 문제는 이성에게 되게 가치로운 휴먼비잉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지. 그게 특출나야 되고. 그렇죠. 뭔가 특히 이제 수컷의 경우는 그래요. 똑같아. 왜냐면 평균적인 지금은 우리가 결혼제도라는 게 있지만 그 포유류에서 대부분의 인간을 포함해서 평균적인 능력이나 특성을 가졌던 수컷들은 재생산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뭐 말, 뭐 이런, 뭐 지금도 보면은 수컷 한두 녀석이 사실은 대부분을 암컷을 거느리고 살고 있지 결혼을 해가지고 1대1로 살지 않거든요. 인간도 대부분의 시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이 되는 것은 사실은 거기서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출남이 있어야지 뭔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 자, 이 얘기를 머릿속으로 맨날 외우고 공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유전자 안에 지금 있는 것인데 그래서 특출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액면으로 보면 그림을 많이 그리고 무슨 학자가 노벨상을 타는 것 같지만 그 특출남을 왜 필요로 하느냐 했을 때 그것이 재생산의 문제 이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무슨 특출난 사람이 되었을 때 뭐라 그럴까요? 금메달을 땄을 때 올림픽에서 이랬을 때 온 세상이 비난을 한다.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인천공원에서 사람들이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그 가족을 고립시키고 이러면 금메달을 따겠다는 모티베이션을 누가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금메달이든 명화를 그리든 명작을 남기든 이런 것을 남겼을 때 따르는 사실은 보너스. 근데 그게 진짜예요. 보너스는 높은 사회적인 평가.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이런 게 다 옛날에 얘기하면 사냥감을 많이 갖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결정적인 열쇠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모티베이션을 태우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 뒤에 결국은 기승전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게 가장 업데이트된 인간에 대한 지금 이해예요. 행복도 사실은 이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실 프레이밍을 한 것도 그냥 똑같은 프레이밍이에요. 행복 위해서 산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 우리가 익숙한 생각들은 얘기를 하지만 문장이 너무 일찍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행복과 같은 감정은 아까 얘기한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내가 뭔가 귀한 것이 있을 때 행복감이 있어야지 다시 노력을 하고. 근데 내가 뭐 좋은 일이 있는데도 안 행복해. 그런 사람은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그래갖고 적절한 행복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좌절감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좌절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적재적소에서 좌절하지 못했던 인간도 생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가 생명체는 우리가 제일 귀한 게 뭐냐면 칼로리거든요. 우리 한정된 칼로리를 되게 현명하게 배분을 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가장 인풋이 가장 좋은 아웃풋을 낼 만한 것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 배분을 해야 되는데 좌절이나 뭐 좌절감 이건 왜 인간에게 슬픔 비슷한 건데 이런 건 왜 생기느냐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어떤 뭐 짝사랑하는 상대가 있었는데 뭐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왜 100번 찍니? 안 넘어가는 나무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100번을 찍는 것보다 빨리 간파해서 3번 찍고 그 에너지를 다른 나무에다가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1000번을 찍어도 안 넘어가. 그러면 1000번까지 찍어보는 게 아니라 한 3번, 12번에서 그만 찍고 그 에너지를 다른 기회에 내가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돌리게 만들까요? 이 지금 내가 100번 계속 안 넘어가는 나무에 찍는 것이 되게 보람을 느끼고 언젠간 넘어가겠지. 이것보다는 좌절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서 나를 정서적으로 집착을 떼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진 않죠. 그러나 at least 약간 지금 소모적인 에너지의 뭔가 인풋을 투자를 약간 그 감소시키는 과정에 좌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너무 오래 가면 안 되겠지만 다른 더 뭔가 효율적인 어떤 투자를 위한 전 단계에 필요한 게 이런 좌절감이에요. 요즘은 뭐냐면 행복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기가 막히게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가 짧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못 느끼지만 장기적인 게임에서는 아주 귀중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책에서 나오는 게 피카소가 3만여 점의 다양한 미술작품을 남겼는데 피카소 한결같은 꾸준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붓을 한참 내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예술적 창의력이 폭발하곤 했다. 이 강적인 시기는 그의 삶에 새로운 연인이 등장하는 시점들과 일치 않다. 창의성과 로맨스의 궁합. 피카소만의 얘기가 아니죠. 이건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요. 그러면 교수님도 교수님이 되신 거는 생존과 번식. 그런 게 잠재적으로 있었겠죠? 있었겠죠. 당연히 제가 뭔가 직업을 얻는 것이 내 생존이 불리하다? 이런 걸 아까 얘기한 금메달 따면 돌 던지는데 딸까요? 아니겠죠. 근데 그걸 매일 막 외우다시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무의식에 깔려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뇌는 뭔가 내가 발전하고 새로운 것을 얻고 있고 라는 느낌을 가질 때 잘하고 있다라는 보상을 주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이거는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들이 인간이 제일 뭐랄까요, 공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진화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존재가 너무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겁내고 무서워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너 쓸모가 없어. 예전엔 죽었으니까. 너는 너 이 집단에서 너 계속 밥만 축내는구나. 아웃. 이게 뭔가 얘가 용도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그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죽음과 직결돼 있어요. 그게 지금도 우린 똑같아요. 인간이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소외감이에요. 그렇죠. 감옥 속에서 독방 들어가 있는 거. 하고 더 일상에서는 왕따예요. 왜냐하면 나의 준거 집단에서 타인들이 나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약간 좀 낮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는 수십만 년 동안 인간에게 안 좋은 사인이었어요. 그건 약간 그러다가 죽음으로 직결되거든요. 지금은 그렇진 않겠지만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공포스럽고 막 불안하고 하는 거는 뭔가 배척당한다? 그렇죠. 혹은 나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누가 한다? 이게 작심을 해서 야 신경 쓰지 마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뇌는 슈퍼 센시티브하게 이런 소셜한 어떤 인풋에 초민감한 사회적 안테나를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나온 얘기지만 환경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애당초 그런 어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시그널 같은 것들의 빈도가 줄어드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같이 노력을 해서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이 빗발쳐 들어오는데 그냥 생각하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사실 얘기예요. 야, 근데 저는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줄 때 좋아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날 필요로 한다, 이렇게 제가 아는 단어는 그거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밑바닥으로 가면 이게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내가 사람들이 필요를 하지 않을 때 내 생존이 힘들어진다고. 선생님 생존뿐 아니라 선생님 자식, 자손까지 뭔가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를 이렇게 보면 어떨 때 막 그 친구들의 월급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축구 선수 무시해서가 절대는 아니라 저 친구가 저렇게 특구라는 스킬이 특출나지 않았다면 과연 저런 어떤 자산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없죠. 그런 게 왜 인간이 특출려고 하느냐? 축구를 잘하던 뭔가 그림을 그리던 생존, 이게 번식. 사실은 마지막 이야기는 바이올로지컬한 것과 뭔가 접점이 반드시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 환경에서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결국 사람인데, 책에서도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이 둘의 공통된 원천은 사람이다라는 문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책에서는 만남이 나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몇 명 있는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던데.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직 되게 협소한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런 사람은 좋고 저런 사람은 나쁘다라고 우리 얘기하기 어려운 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뭔가 내가 어떤 리스펙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서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가족이라고 무조건 나를 리스펙트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나를 계속 맨날 혼내고 흠을 내려고 하고 이거는 가족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어떤 뭐 직장의 상사는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뭔가 지지해주고 그럼 이런 어떤 뭔가 상호적인 어떤 교환이 있는 지지적인 관계를 절친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제가 뭐 후반부에 조금 기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익명의 관계에서도 이런 약간의 따뜻한 기운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는 한국 사회나 문화의 네. 좀 특성은 모든 그렇죠 가족의 과하게 올인이에요. 가족을 귀하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큰 그림에서는 그게 무조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티켓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어진 질문을 그러면 나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다. 이 예스를 많이 대답하는 국가일수록 행복하지 않다. 그런 페이퍼도 있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을 제일 많이 보고 가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바보하냐 이렇게 욕하는 거는 나의 멘탈을 그렇게 흔들지 않아요. 근데 가족이 엄마가 아빠가 막 가령 뭐 형제가 그런 똑같은 말을 하면 그 충격은 더 크죠. 그러니까 가족이 무조건 지지적인 게 아니라 가족의 특성은 그 어떤 사람보다 가족과의 어떤 경험이 나에게 큰 심리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파장이 크다고 하는 얘기는 좋으면 좋지만 넌 안 좋으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정된 어떤 인터랙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장기적인 뭐랄까 게임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위험한 리스크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뭐 중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쩌면 이게 좀 과해지면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레이블 아해 가족을 위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이런 걸 희생을 강요해요. 맞아. 가족을 네가 어떻게 뭐 아들로서 뭐 아버지로서 이게 당연히 기본적인 도의와 책임을 우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너의 개인적인 삶도 없고 무조건 항상 가족이야. 이거는 장기적으로 사실은 행복감은 뭔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거든요. 행복감의 핵심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아들로서 의미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것도 왜 내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어떤 영역에서는 친구를 만나서 뭐 낄끼덕거리고 재미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거를 다 차단하고 이 안에서 뭔가를 승부를 내라 하는 것이 큰 어떤 행복 그림에서는 이득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약한 연대와의 경험들이 우리 행복에 꽤나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를 좀 그렇죠. 소홀히 하잖아요. 요새 최근 연구들이 약간 요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요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이제 내용들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도 되게 좀 가까운 관계가 굉장히 어떤 삶의 질을 좌우한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과학 심리학에서는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강한 유대가 있는 관계, 가족, 절친 이런 사람들을 strong tie라고 얘기해요. 강하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가족이랑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사람 만나고 편의점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고 커피 시키면서 전문가 마주치고 그리고 뭐 단골집 식당 사장님이랑 뭐 맨날 가서 인사도 하고 이런 분들과 가장 인생의 심오한 얘기를 나누진 않아요. 허나 내 인생에 마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류를 아까와 대조해서 약간 약한 그러나 weak tie라는 용어를 요새 쓰고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strong ti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strong tie도 있지만 요새 연구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일상에서 어떤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근데 특성은 자주 일어나요. 하루 내가 모르는 익명의 사람을 큰 도시에서 살면 100번을 뭔가 인터랙션을 하잖아요. 그런 것의 누적이 개인의 행복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최근 연구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어떤 절친과 가까운 나의 어떤 절친이나 가족 안에서 인간의 행복감은 사회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이 상당히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을 준다라는 것인데 이게 저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큰 좀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모든 걸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는 잠재적으로 어쩌면 조금
어떻든 무례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일이 아니고 이런 약간 뭐라 할까요? 약간 적이라고 생각하는 잠재적인 경쟁자고 회사에서는 경쟁자고 또 요새는 그걸 넘어가지고 요새 하도 무슨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상대를 항상 모르는 사람이 경계하는 거를 교육시키고 이거는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큰 맥락에서 보면 행복하기 아주 어려운 사회를 우리가 약간 본의 아니게 만들고 있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